73번 투자자 값은 100으로 기업 AV 주식에만 기업 A의 X, 기업 B의 100-X를 투자한다. 표는 기업 A의 신약 임상실험 성공 여부에 따른 기업 AB의 주식 투자 수익률이다. 임상실험의 결과와 관계없이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X를 구하시오. 신약 임상실험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익을 얻도록 하는 X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공했을 때의 경우와 실패했을 때의 경우에 수익률을 계산을 해서 같다고 놓으면 우리가 구하는 X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을 때의 수익과 실패했을 때의 수익의 식을 세워서 두 식을 연립하면 기업 A에 투자한 금액 X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임상실험 성공 시 값이 얻는 수익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기업 A에 X만큼 투자를 했고 성공했을 경우에는 30%의 수익률을 얻으니까 X 곱하기 0.3이 되고요. 그리고 기업 B에는 100-X만큼 투자를 했고 그런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10%가 되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0.1을 해주고요. 정리하면 0.4X-10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임상실험 실패 시 수익을 계산을 하면 10-0.1X가 되고 이 두 개가 같을 때 임상실험의 결과와 관계없이 동일한 수익을 얻게 되니까 연립하면 0.5x는 20이 되고 따라서 x는 4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4번 보겠습니다. 갑국은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이다.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갑국의 거시경제 모형이 다음과 같을 때 정책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호들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먼델 플레밍 모형을 가지고 푸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어진 실질 환율이 우리가 기존에 자주 사용하는 원달러 환율이 아니라 달러 원 환율로 나타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꼬아놓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국내 교과서가 아니라 맨큐 거시경제학에서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표기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모형을 설정해서 문제를 묻고 있는 점이 특이한 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먼델 플레밍 모형과 다 동일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첫 줄에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그랬죠.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갑국은 해외에서 정해진 외국 이자율을 국내 이자율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 이자율 R이 외국 이자율 R스타와 같게 됩니다. 그리고 변동환율 제도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은 효과가 없고 통화정책은 효과가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보면 표준적으로 설정하는 먼델 플레밍 모형의 가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시장의 균형식 IS 곡선과 화폐시장의 균형식 LM 곡선 그리고 국제수지의 균형식 BP 곡선이 나와 있습니다. 이 BP를 보시면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 가정에 따라서 국내 이자율 R이 외국 이자율 R스타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행태 방정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소비함수부터 보면 소비함수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함수죠. 0.5는 한계 소비 성향이 되겠고요. 1000은 기초 소비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함수를 보면 실질 이자율의 감소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출은 실질 환율의 감소함수가 됩니다. 실질 환율이라는 것은 국내 물가와 원화로 표시한 외국 물가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즉 입실론을 실질 환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내 물가 P분의 명목 환율 2 곱하기 외국의 물가 P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물가는 우리가 달러라고 하면 달러로 표시된 물가에 원달러 환율을 곱해주면 원화로 환산이 되죠. 그래서 이 분자는 원화로 표시한 외국 물가의 비율이 되고요.
분모는 국내 물가가 돼서 이 비율이 실질 환율이 됩니다. 이 실질 환율은 이 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실질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 물가보다 해외 물가가 더 비싸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순수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문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실질 환율에 대한 정의가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특이하게 이 물가를 보면 분자에 국내 물가가 들어가 있고 분모에 외국 물가가 들어가 있으며 명목 환율이 국내 물가에 곱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명목 환율 2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원달러 환율이 아니라 달러 원 환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실질 환율은 달러로 표시한 국내 재화와 해외 재화의 물가의 비율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의된 실질 환율이 상승하면 이 각국의 국제 경쟁력은 하락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각국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외국의 물가보다 비싸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각국의 순수출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즉 실질 환율이 상승하면 각국의 국제 경쟁력은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순수출의 행태 방정식에서 실질 환율이 상승했을 때 순수출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점이 기존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오른쪽의 먼델 플레밍 모형의 기본 가정과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세의 정부 지출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실질화폐 수요는 국민소득의 증가 함수 그리고 이자율의 감소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이 되는데, 이 먼델 플레밍 모형은 인플레이션율이 제로임을 가정하는 단기적인 모형이니까 피셔 방정식에 의해서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은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몰 r을 투자 함수와 실질 화폐 수요에서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실질 화폐 공급은 물가분의 통화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하면 화폐 시장의 균형식인 LM 곡선의 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즉, 이 문제는 소규모 개방 경제 하에서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변동 환율 제도인 먼델 플레밍 모형의 결과가 그대로 적용이 되지만, 이 실질 환율과 명목 환율을 해석을 할 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과는 거꾸로 해석을 하는 점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즉, 변동 환율 제도를 가정하고 소국 개방 경제이면서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경우에 재정 정책은 효과가 없고 금융 정책은 효과가 있는 것이 결론이죠. 보기 1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보기 1번과 2번을 보시면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과 조세를 감면하는 것이 나와 있죠. 이것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의미합니다.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도 총수요가 증가하고 조세를 감면해도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서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확장적 재정 정책은 문제에서 주어진 변동환율 제도 하에 먼델 플레밍 모형 하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균형소득은 변하지 않는다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 3번, 통화공급을 증가시키면 이것은 확장적 통화정책을 의미하죠. 이렇게 되면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균형소득인 Y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 3번도 맞는 보기가 되고요. 그 다음 보기 4번,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면 이 아래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의 균형 E0에서 IS, LM, BP가 이렇게 한 곳에서 만나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면 IS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되고, 이 경제는 단기적으로 이 원점에서 균형을 가지게 됩니다. 이 대내 균형점 2원에서는 외국 이자율 R스타보다 높은 이자율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되면 해외에서 국내로 외화가 유입하게 됩니다. 외화가 유입되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외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죠. 즉 명목 환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명목 환율은 원달러 환율일 때 명목 환율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의 이 문제에서는 명목 환율이 달러 원 환율이죠.
따라서 달러 원 환율일 때는 명목 환율이 상승한다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4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그 다음 5번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면 역시 최초 균형점 2제로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이원점에서 외국 이자율 R스타보다 낮은 R1의 이자율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되면 해외로 외화가 유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원화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그 이야기는 원달러 환율은 상승, 달러원 환율은 하락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수출이 증가하게 되죠. 순수출 증가의 효과는 RS 곡선의 우측 이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균형은 E2점에서 형성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외국 이자율과 동일한 수준에서 국내 이자율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기 5번에서는 이자율 R이 하락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원점에서 하락을 하지만 E2점에서 원래의 이자율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74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5번 모든 시장이 완전 경쟁 상태인 경제에서 총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매년 노동, 자본, 그리고 이 A라는 상수가 각각 3%씩 증가하는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기억, 총 생산함수는 규모 수익 불변이다. 이 총 생산함수를 구성하는 요인 중에 상수 A를 제외한 노동량과 자본량에 대해서 규모 수익 불변인지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총 생산함수에 노동량과 자본량에 L 대신에 람다 L을 대입해 보고 K 대신에 람다 K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되고 여기서 이 람다가 앞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죠. 이 람다가 3분의 2승으로 튀어나오고 그리고 람다가 3분의 1승으로 튀어나와서 지수 법칙에 의해서 람다 3분의 2승 곱하기 람다 3분의 1승은 람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고 이것은 결국 지금 이 부분이 원래의 총 생산함수 y와 같죠. 그래서 이 식은 람다 y로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 생산함수의 모든 생산 요소 노동량과 자본량을 람다배로 증가시켰을 때 이 전체 총 생산함수 국내 총 생산이 람다배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규모 수익 불변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다음 D은 노동소득 분배율에 대한 지문이죠. 노동소득 분배율은 전체 총소득 Y분의 노동의 가격, 임금률 W와 노동량 L을 곱한 Y분의 WL이 노동소득 분배율이 되고요. 그런데 문제에서 모든 시장이 완전 경쟁 상태라고 했으니까 이 경제에서는 노동의 가격인 W가 노동의 한계 생산성 MPL과 같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소득 분배율은 Y분의 MPL 곱하기 L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MPL은 문제에서 주어진 총 생산함수를 L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PL을 구해보면 L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3분의 2 곱하기 A의 L에 마이너스 3분의 1승 곱하기 K의 3분의 1승이 되고요. 여기에 L을 곱해줘야 되고 분모는 Y가 됩니다. 분자를 정리를 하면 3분의 2 곱하기 다시 분모 Y분의 A의 마이너스 3분의 1승과 1승을
곱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L의 3분의 2승이 되고요. 곱하기 K의 3분의 1승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총 생산함수가 이 모양과 같죠? 그래서 이 분모에 있는 y와 분자에 있는 a 곱하기 l의 3분의 2승 곱하기 k의 3분의 1승이 소거가 됩니다. 따라서 노동소득 분배율은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디귿 경제성장률은 6% 있다. 지금 이 성장률은 이 경제의 국내 총생산의 증가율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 총생산함수를 변화율의 형태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총생산함수 y를 양변에 자연대수 로그를 취해주고 이것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이와 같이 변화율의 형태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이 LKA의 증가율이 3%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3%를 각각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6%가 나옵니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은 6%가 됩니다. 그래서 보기,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는 보기가 되므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6번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을 그리고자 한다. 위험자산의 수익률 평균이 수직축, 수익률 표준 편차는 수평축에 나타날 때 이 수익률 평균은 수익을 의미하고요. 수익률 표준 편차는 위험을 의미하죠.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형태는 위험 기피적인 경우와 위험 애호적인 경우 그리고 위험 중립적인 경우에 어떠한 기울기를 갖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이론에서 소비자에게 똑같은 수준의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의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재화가 위험자산의 수익률 평균과 위험자산의 수익률 표준편차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위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든 이 수익률 평균은 모두 양의 효용을 주는 재화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수익률의 표준편차로 측정이 되는 위험은 투자자가 위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짐에 따라서 양의 효용을 줄 수도 있고 어떤 효용도 주지 못할 수도 있고 음의 효용을 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위험 기피적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위험 기피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직축에 있는 수익률 평균은 재화에 해당하고 수평축에 있는 수익률 표준편차는 비재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초에 이 무차별 곡선은 우상향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A점과 B점이 있다고 할 때 이 무차별 곡선 선상에서는 동일한 효용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이동을 할 때 높이가 올라감에 따라서 수익률 평균이 상승을 하죠. 그래서 이 위험 기피적인 투자자의 효용은 증가하는데 동일한 무차별 곡선 선상에서 움직일 때 효용이 동일하게 유지가 돼야 되므로 음의 효용을 주는 수익률 표준편차 역시 증가를 해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이렇게 우상향의 모습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위험 기피적인 투자자는 좌상방으로 무차별 곡선이 이동을 할 때 효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직 수직축에 있는 수익률 평균만 효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수평축에 있는 수익률 표준편차는 어떠한 효용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수평이 되게 됩니다. 즉 수익률 평균이 불변인 이상 위험이 아무리 증가하고 감소를 해도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효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 상방으로 무차별 곡선이 이동을 할 때 효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 애호적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우하향하는 무차별 곡선을 가지게 되는데 2에서 F로 갈 때 수직축의 값인 수익률 평균이 작아지기 때문에
효용이 감소하지만 수평축에 있는 수익률 표준 편차, 즉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위험 애호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효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익률 평균의 감소에 따른 효용 감소분과 수익률 표준 편차 증가에 따른 효용 증가분이 상쇄가 되므로 위험 애호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2에서 F로 이동하더라도 효용이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위험 애호적인 투자자는 무차별 곡선이 우상방향으로 이동을 할 때 효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위험 기피적인 투자자가 기억이죠. 그래서 우상향이 되고 위험 애호적인 투자자가 니은이니까 우하향이고 위험 중립적인 경우는 디귿이니까 수평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